노인네 하나 실수한 거요?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이오? 70평생 단 한 번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흰 블라우스 위로 붉은 와인이 쏟아지던 날, 멀리서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본 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3천억짜리 사업을 틀어진 건설사 회장. 언론을 흔들고 정치권을 동원하고 뉴욕 본사까지 로비를 넣었지만 단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연회장에서 가장 함부로 대한 그 사람이 아시아 전체의 투자를 결정하는 부사장의 어머니라는 것을. 살려주시오. 당신이 쥐고 있지 않소. 하지만 서연은 칼 대신 숫자를 들었습니다. 고함 대신 자료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신용은 돈보다 무겁고 품위는 직함보다 큽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하고 따뜻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줄지어 선 고층 빌딩들이 빗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서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유리 건물 꼭대기 층에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난 이른 시각,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줄줄이 흘러내리는 동안 그 창 안쪽에서는 한 여자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사 아시아 총괄 부사장 윤서연. 나이 45.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단정한 체형에 항상 짙은 네이비 재킷을 입고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고 웃음이 해프지 않으며 숫자 앞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사람. 사무실 안에서 서연의 존재감은 목소리보다 눈빛으로 먼저 느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날카롭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눈. 아랫사람들은 서연이 회의실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등이 고다진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서연은 가장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비서가 내놓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옆으로 밀어두고 서연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세계 분기 실적과 2개 국가의 부동산 담보 현황. 수치들이 빼곡한 그 문서들 사이에서 서연의 눈은 정확히 이상한 숫자를 찾아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차이였습니다. 소수점 2자리 아래에 숨어있는 불일치. 그러나 서연에게는 그 작은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숫자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리스크는 숫자보다 사람입니다. 서연이 팀원들에게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조작할 수 있지만 사람의 태도는 숫자보다 먼저 진실을 드러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주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한국 전체를 집어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고 서연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어머니는 울음도 못 울고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수능이 3달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과외도 끊겼고 학원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뒀습니다. 가방을 싸들고 이모 집으로 거처를 옮기던 날 서연은 눈앞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18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나 정숙 이모야. 지금 어디 있어? 박정숙.
먼 친척 인연으로 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중학교 국어 교사로 30년을 살아온 조용한 여자. 자식도 하나뿐이고 집도 넓지 않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언제나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목소리를 서연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끊기면 안 된다. 이리 와. 그날 정숙은 서연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방 한 칸을 내어주고 매달 등록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일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감사하다고 할 때마다 정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서연의 가슴을 더 깊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의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상위권 대학 경제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졸업 후 외국계 금융사에 입사해 15년을 쌓아 올린 끝에 아시아 총괄 부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정숙의 외아들 이민수와 결혼했습니다. 정숙이 며느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서연이 아직 대학생이던 시절부터였습니다. 거창한 선언 없이도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녀 같은 사이였습니다. 이민수는 건축사였습니다. 대형 설계사무소가 아닌 소규모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는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사장이어도 주눅 들지 않았고 서연이 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직접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남자였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수가 고마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퇴직 후에도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검정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동네 도서관을 다녔고 한 달에 한 번은 서연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 근처 국밥집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소박함을 좋아했고 서연도 그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밥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크지 않아도 단단했습니다.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지켰으며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봄비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보고서 마지막 장에 사인을 하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흐리게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서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까지는. 그날 저녁 서연의 휴대폰에 초대 문자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서울 특급 호텔 VIP 연회장. 중견 건설사 해외 리조트 착공 기념 만찬 초대. 발신인은 한기태 회장 비서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참석으로 회신했습니다. 투자 심사 중인 사안이었고 자리를 살피는 것도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정숙도 받았다는 사실을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특급 호텔은 그날 밤 유독 화려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붉은 카펫이 깔렸고 로비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불빛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은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고급 승용차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서로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건설사 임원들, 금융권 관계자들, 정관계 인사들, 한기태 회장이 공을 들여 초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기태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무대였고 초대받은 것 자체가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라는 신호. 박정숙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짙은 감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퇴직한 국어 교사답게 군더더기 없이 정갈한 차림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기태와는 오래전 같은 동네에 살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직함도 없고 명함도 없는 자신이 이런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정숙은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하게 안내를 따라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회장은 넓고 웅장했습니다. 수십 개의 원형 테이블마다 흰 린넨 식탁보가 깔렸고 테이블 위에는 크리스털 잔과 은빛 커틀러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회장 중앙 무대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베트남 해안가 리조트 조감도가 반복해서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와 야자수, 고급 빌라들, 그림처럼 아름다운 화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눴고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향수 냄새와 와인 향이 섞인 공기가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였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이인지 이미 대화가 한창이었고 정숙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무대 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30년 교단에서 온갖 자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자리라고 주눅 들지 않았고 낯선 자리라고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정숙이 언제나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은 연회장 안쪽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투자 심사 중인 사안인 만큼 직접 자리를 살피러 온 것이었습니다. 동석한 팀장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눈에 익은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 테이블 끝자리, 짙은 감색 재킷, 단정하게 앉은 자세. 서연이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숙 어머니. 서연은 속으로 작게 놀랐습니다. 어머니도 초대를 받으셨구나. 나중에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팀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기태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였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였지만 체구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넘기고 맞춤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성큼성큼 걷는 모습은 이 자리의 주인공임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을 순서대로 돌았습니다. 기태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이 자리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권력이 그 걸음걸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기태가 정숙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테이블을 가볍게 훑어보던 기태의 눈살이 갑자기 찌푸려졌습니다. 물잔이 자신의 동선에 걸리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직원을 불러 치우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태는 불편함을 참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 물 좀 치우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태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획 돌렸습니다. 의도였는지 실수였는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짙은 붉은빛 와인이 그대로 정숙의 어깨 위로, 흰 블라우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요즘은 직원 복장도 고급이네. 기태가 무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을 직원으로 여긴 것인지 그냥 흘려보낸 말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냅킨을 건네는 사람도 없었고 기태를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불빛은 그대로 화려했고 음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냅킨을 집어 어깨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30년 교단에서 갈고 닦은 품위가 가장 모욕적인 순간에도 정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한 눈빛 아래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연회장 저편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발이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던 입이 닫혔습니다. 손에 들린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그 순간의 서연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분은 이 세상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연의 눈이 천천히 기태의 뒷모습을 향했습니다. 기태는 이미 다른 테이블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함은 그대로였고 사람들은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에 들린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그리고 내일 아침 투자심사위원회 서류를 머릿속으로 천천히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여의도. 밤새 내리던 비는 이미 거쳐 있었습니다. 하늘은 깨끗하게 맑았고 한강 위로 이른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출근길 인파가 빌딩 사이를 바쁘게 오갔고 커피를 손에 든 직장인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섰습니다. 어제 밤의 연회장이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질 만큼 여의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평범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옷을 고르면서도 차에 오르면서도 어젯밤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정숙의 흰 블라우스 위로 번지던 순간, 낮은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떠돌던 순간, 그리고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냅킨을 집어들던 정숙의 손. 서연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손바닥 안으로 밀어넣는 것. 그것이 서연이 오래전부터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자신을 앞서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오전 9시 정각에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긴 직사각형 테이블 양쪽으로 심사위원들이 자리를 잡았고 상석에는 서연이 앉았습니다. 각자 앞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안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륜건설 베트남 리조트 사업 브릿지론 승인 심사. 규모 3천억 원. 보조 자료를 화면에 띄우는 소리,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연은 보고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검토를 시작한 자료였지만 어젯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서연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만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서연은 그 거짓말의 흔적을 찾아내는데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들여왔습니다. 현지 토지 담보가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의실 끝까지 선명하게 닿았습니다. 감정평가 기준 시점과 실제 거래, 시세 사이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담보 가치를 현실에 맞게 재산정할 경우 사업성 전체가 달라집니다.
또한 현금 흐름 예측 수치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관광 수요 증가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반영했고 리조트 운영 개시 전까지의 공백 기간이 아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대출 만기 내 정상 상환이 어렵습니다. 서연은 페이지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수치만으로는 우리 회사 승인 기준에 미달합니다. 추가 실사 없이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어제 저녁 한 회장님과 같은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한 회장님 쪽에서 이번 사업에 워낙 공을 들이셨고 관계도 있는 만큼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할 여지는 없겠습니까? 서연은 그 임원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자리와 투자 심사는 다릅니다. 리스크는 관계로 덮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금융사들도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류하면 시장 전체에 신호를 주게 됩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연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 신호가 정확한 신호라면 줘야 합니다. 시장이 잘못된 전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리스크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반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위원회는 조건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가 현지 실사 완료 전까지 자금 집행은 전면 중단. 서연이 요청한 대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오전 햇살을 받아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 올라오던 그 차갑고 단단한 감정이 아직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바꿔냈다는 것이 서연 자신도 느껴졌습니다. 분노는 고함으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논리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연이 이 자리까지 오면서 배운 가장 단단한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시각 한기태는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브릿지론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사 쪽에서 막았습니다. 기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누가 막았어? 아시아 총괄 부사장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기태는 그 이름을 잠시 되새겼습니다. 어젯밤 연회장 창가 테이블에 앉아있던 짙은 재킷의 여자. 아랫사람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던 여자. 기태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젯밤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초대받은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예. 아시아전 지역 투자 승인 및 보류 권한이 그쪽에 있습니다. 기태의 눈빛이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아직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혹감 위로 뒤늦은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승인 보류 결정이 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의도 금융가에는 소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사가 대륜건설 브릿지론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금융권은 좁은 세계였습니다. 아침에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간 이야기가 점심 무렵이면 10사람의 입에 오르내렸고 저녁이 되면 그 10사람이 각자 10사람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대륜건설과 협의 중이던 다른 금융사들이 하나둘씩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검토 일정을 슬그머니 미루거나 내부 재검토를 이유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돈의 세계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모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기태의 사무실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기태는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임원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금 조달이 막히기 시작했고 베트남 현지 공사 일정도 흔들렸습니다. 착공 기념 만찬을 성대하게 열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밤이 무색하게, 현실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파트너사에서는 착공 지연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들먹이기 시작했고 현지 시공사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판을 흔드는 거야? 윤서현이라는 여자가 혼자 다 결정해? 위에는 아무도 없어?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기태는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치권 라인 다 동원해. 언론도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야. 기태는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벽에 막히면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벽 너머에 있는 사람을 찾아 다른 문을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치권에 줄을 대고 언론에 흘리고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기태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해준 방법이었고 이번에도 그 방법이 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제 전문지 한 곳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외국계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 국내 대형 개발 사업 발목 잡나? 기사 안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팀원 중 한 명이 그 기사를 출력해 조심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서연은 기사를 한번 훑어보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계속 일합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팀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훨씬 더 불쾌하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선을 넘어왔습니다. 서연의 과거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갔던 일, 아버지의 사업부도, 남의 집에 얹혀 살며 대학을 다닌 것, 익명의 제보 형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하더니 일부 언론에서 슬그머니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콤플렉스가 있는 여자, 과거 트라우마가 투자 판단을 흐리고 있다. 악의적인 해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윤곽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서연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팀 안에서도 조용한 동요가 생겼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퇴근 후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처음으로 손등 위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무기가 되어 날아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곳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압박은 민수에게도 향했습니다. 민수가 운영하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대륜건설 쪽 관계자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건네는 말은 정중했지만 뜻은 더없이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업계에서 설계 수주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무서운 방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계자가 사무실을 나간 후 한동안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저녁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아. 민수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만해.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자.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해. 어머니도 이미 괜찮다고 하셨잖아.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사무실에 누가 왔었어? 민수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기태가 민수 쪽까지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민수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민수를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막고 싶은 남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게 있어. 그 빚을 그냥 두고 살 수는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차가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사람이었습니다. 이메일은 오전 7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사무실에 출근해 커피도 채 마시기 전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뉴욕 본사 글로벌 투자총괄 부서였습니다. 제목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한국지사 투자 결정 사안, 글로벌 본사 재검토 예정. 서연은 메일을 읽고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잠시 멈췄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문장은 간결했지만 담긴 의미는 간결하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 본사에 손을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기태가 뉴욕 본사에 직접 로비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본사에는 기태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외부 자문역이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 라인을 통해 이번 사안을 한국 지사의 독단적 판단이라는 식으로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지나친 리스크 회피로 인한 사업 기회 상실, 현지 사정을 모르는 외국계 회사의 오판. 기태 측이 본사에 심어놓은 논리는 교묘하고 정교했습니다. 수십 년간 각계의 줄을 대온 사람답게 기태는 서연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본사가 직접 개입해 승인을 결정하면 서연은 이 사안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총괄 부사장으로서의 결정권이 흔들리고 나아가 한국지사 운영 전반에 대한 본사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15년간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린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태는 단순히 사업 승인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본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자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본사 실사단도 별도로 꾸려서 베트남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 전부 빠짐없이 정리해 두세요. 베트남 현지 담보감정 내역, 현금 흐름 재산정 보고서, 타 금융사 동향까지 전부 다요. 팀장이 나간 후 서연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본사가 움직인다는 것은
기태의 로비가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풍경이 평소와 달리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서 있는 바닥이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이상 흔들리지 않는 척을 하는 것과 실제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밥 먹었느냐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정숙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알아. 목소리가 왜 그래? 밥은 먹었어? 서연은 대답하려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물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 국 끓여놨어. 서연은 그날 밤 정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된장찌개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뚝배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밥 2그릇과 몇 가지 반찬이 단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살면서 먹어온 밥상 중에 이보다 따뜻한 것은 없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어떤 음식도 이 작은 식탁 앞에서 느끼는 온기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알아. 서연은 수저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먹으면서 들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찌개를 한 번 더 떠서 서연의 그릇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도 된다. 나는 괜찮아. 그 자리에서 와인을 뒤집어 쓴 건 나지. 내가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싶지 않아서 버텼던 거지. 그것 때문에 직장까지 흔들리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단 한 음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해도 차분하게, 서러워도 단단하게. 어머니는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교단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 연회장에서도 아무 말 안 하시고 냅킨만 집으셨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밟혀요. 어머니가 그냥 앉아서 혼자 닦고 계셨잖아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요. 서연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서연이 직장 생활 15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회의실에서도 어떤 협상 자리에서도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 참겠습니다. 눈물이 처음으로 흘렀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30년간 분필을 잡고 시험지를 넘기고 수많은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온 손. 그 손이 서연의 손 위에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얹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을 잡고 있는 한 서연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집을 나선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서연은 차에 오르지 않고 잠시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드리워졌고 멀리서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 속 깊은 곳까지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난 자리에 이상하게도 맑은 기운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과 정리되는 것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그 차이를 그날 밤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실사 보고서 파일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처음 검토를 시작했던 날부터 저장해온 파일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문서가 폴더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장 첫 번째 파일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서연이 그날 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기태는 로비로 움직였습니다. 언론으로 흔들었습니다. 과거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가진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가진 것은 숫자였고 자료였으며 15년간 현장에서 갈고 닦은 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싸우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밤새 보고서를 파고들었습니다. 처음 검토할 때와 달리 이번에는 단순히 숫자의 오류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숫자가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담보로 제출된 베트남 현지 토지의 등기 서류를 원본과 대조했습니다. 현지 파트너사의 법인 등록 서류를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베트남 정부 고시 자료와 환경부 공지 문서를 찾아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했습니다. 눈이 뻑뻑해졌습니다. 어깨가 굳어왔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조트 부지 일부가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였습니다. 불법 전용 허가 상태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개발 가능 토지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베트남 현지 환경부 고시 자료와 대조하면 명백히 달랐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발 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만약 베트남 당국이 이 사실을 문제 삼는다면 리조트 사업 전체가 착공도 하기 전에 완전히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2번, 3번 같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륜건설의 최근 3년간 재무 현황이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던 서연의 눈이 또다시 멈췄습니다. 단기 차입금 항목이었습니다. 타 금융사에서 끌어온 단기 자금이 분기마다 반복적으로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기 차입으로 기존 단기 차입을 갚는 형태였습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였습니다. 회사 안에 실제로 남아있는 현금은 보고서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즉, 대륜건설은 이미 자체 현금 흐름만으로는 기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브릿지론 3천억 원은 베트남 리조트를 짓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한 구멍을 막기 위한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3천억 원으로도 메워지지 않을 만큼 이미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기태가 그토록
이승인을 밀어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의 와인도, 언론 기사도, 민수 사무실에 찾아간 사람도, 뉴욕 본사 로비도 전부 이 한 가지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기태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서연은 새벽 내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환경보호구역 불법 전용 허가 내역, 단기 차입 돌려막기 구조 분석, 실제 담보가치 재산정 결과, 현금 흐름 재추정 시나리오, 모든 자료에 출처를 명확히 달고 수치마다 근거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감정이 들어간 문장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도 연회장 이야기도 단 한 글자도 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숫자와 근거만으로 이루어진 문서였습니다. 그것이 서연이 말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언어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보다 어제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선명했습니다. 그날 오전 서연은 뉴욕 본사에 직접 프레젠테이션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 지사 입장 및 추가 실사 결과 보고 요청. 본문에는 단 2줄만 적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시스템 리스크의 문제입니다. 직접 자료를 설명할 기회를 요청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서연은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 위에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뉴욕 본사의 답변은 사흘 만에 왔습니다. 화상 프레젠테이션 승인. 참석자는 글로벌 투자총괄 부사장을 포함한 본사 심사위원 5명이었습니다. 서연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30분 안에 수천억 원짜리 결정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팀장이 일정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비 시간이 너무 빠듯한 것 아닙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료는 이미 다 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화상 회의실에 혼자 들어가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는 총 12장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숫자와 근거만으로 채운 12장. 서연은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흔들릴 것이 없었습니다. 화상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본사 회의실이 화면에 떴습니다. 5명의 얼굴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사가 오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켰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첫 번째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베트남 리조트 부지 일부가 환경보호구역 불법 전용 허가 상태라는 것. 베트남 당국의 고시 자료와 제출 서류가 명백히 다르다는 것. 이 사실이 현지에서 문제가 될 경우 착공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 그리고 대륜건설의 재무 구조가 이미 자체 현금 흐름으로는 기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 모든 설명에는 출처가 있었고 모든 수치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본사 투자총괄 부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수고했습니다. 자료 검토 후
이틀 안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화상 연결이 끊겼습니다. 서연은 화면이 꺼진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본사의 최종 결정은 그로부터 이틀 후 도착했습니다. 한국지사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해당 투자권 승인을 중단한다. 단 2줄의 메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메일을 읽고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진 날 오후 한기태가 직접 서연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비서실에 사전 연락도 없었습니다. 기태는 그냥 걸어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여전히 말끔했지만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착공 기념 만찬에서 연회장을 활보하던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고 입술이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기태는 한동안 그 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당신이 쥐고 있잖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며칠 전 연회장에서 하신 행동 기억하십니까? 기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노인네 하나 실수한 거요?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이요?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 안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렸습니다. 기태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서연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모셔와 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감색 재킷, 단정한 걸음. 서연이 연락을 드렸고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왔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는 길에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정숙을 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회장에서 와인을 뒤집어 쓰던 밤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기태의 두 손이 옆으로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기태의 몸이 스스로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인지 두려움인지 그 경계가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분명히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숙은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직함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30년 교단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전해온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 말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도 아니었고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오후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사무실을 나간 것은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과 정숙은 잠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강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경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오래 묵었던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했어. 네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네 글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조여왔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조용히 느끼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대륜건설은 유동성 위기 공시를 냈습니다. 주가는 공시 당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기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들이 하나씩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부지 불법 허가 문제가 현지 언론에 먼저 보도됐고 국내 언론이 이를 받았으면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단기 차입 돌려막기 구조도 재무 분석 전문가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서연이 새벽 내내 들여다봤던 그 숫자들이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채권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권을 채권단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개시됐고 기태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지어온 것들이 불과 몇 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접했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들고 온 뉴스였습니다. 서연은 짧게 읽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봅시다. 추가로 압박을 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료가 진실을 말했고 시장이 그에 반응했습니다. 서연이 해야 할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서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만 오갔습니다. 그러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다. 서연은 밥을 떠먹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며칠 전 식탁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던 사람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 쪽으로 제육볶음 접시를 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말 오후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정숙이 직접 끓인 순두부찌개였습니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되던 날의 봄비와 달리 그날의 하늘은 맑고 깊었습니다. 정숙은 서연의 그릇에 두부를 더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세상이 조금은 공정해졌구나.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공정해졌다는 말,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에게는 그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조금씩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숙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의 봄이었습니다. 한강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이 강변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강이었고
어제와 같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신용은 돈보다 무겁습니다. 품위는 직함보다 큽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끝까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화려한 연회장에 다시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더 이상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초대받느냐가 사람의 값어치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숙은 평생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투자 심사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창가 자리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서연은 그 숫자들을 처음부터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고요했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오늘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회장에서 와인을 뒤집어 쓰던 날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냅킨을 집어 조용히 닦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강한 시작이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들었고 자료를 쌓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화려한 직함도 두꺼운 돈다발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날이 있습니다. 참아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옳은데도 지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조용한 사람이 집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이 끝까지 집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